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없이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엔 기호 4번이 선명할 거라며 막판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세 일정을 마친 뒤 국회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끝까지 개혁신당 이준석이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도 아니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역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밤에 선포된 무지몽매한 비상계엄령을 단 몇 시간 만에 해제하였듯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단일화를 두고 불필요한 말씀이 많아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한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자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독자 노선을 천명한 겁니다. 앞서 이 후보는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유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현일 전 천안함장과 만나 과거 민주당 일각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망신주기라고 규탄했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선 시대에 떨어지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하대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 먹기 행사도 이어나가며 청년층 표심 다지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행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단 1%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일화 없이 당선된 지난해 총선에 이른바 동탄의 기적을 재현한다는 목표인데 남은 두 차례 TV 토론에서 반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이준석 후보 측에 당권을 주겠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선 전국에서 의도치 않게 친윤석열계를 되살린 건 다름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입니다. 선대위 관계자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식의 제안을 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친윤계가 대선 뒤 친한동훈계의 당권을 뺏길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친한계는 곧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부터 친윤계가 자기들 살자고 당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직도 저 국회 친구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맞아요. 하지만 친윤계가 상당수 포진한 당 선대위와 지도부는 해당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류입니다. 당원의 허락 없이 당권을 어떻게 넘기느냐고 되물으며 개혁신당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 안팎에선 해당 폭로에 호응한 친한동훈계를 향한 불만이 누적되는 분위기입니다. 원팀을 거부한 한 전 대표의 독자 유세 행보에 더해 대선 뒤 당권을 노리는 건 오히려 친한계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 지점을 꼬집었습니다.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에서의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구제불능이다. 민주당은 당권 거래 폭로 논란을 고리로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되었습니다.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만큼 대선이 다가올수록 당권 거래 논란은 가라앉겠지만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김대남 전 행정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과거 언론 고발을 사주했다거나 낙하산 취업 논란을 일으킨 점이 문제가 됐는데 이 후보는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 관계였던 한 전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에서 치면 너 여사가 니네 이명수 씨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으론 처음으로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지만 하루도 안 돼 합류를 철회했습니다. 재직 시절 시민단체를 통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른 겁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떨어진 뒤 금융기관 감사로 재취업해 불거진 낙하산 논란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민주당은 실무자의 실수, 해프닝이라며 인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 전 행정관은 민주당 일각의 당리 당략과 냉소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는 감사하지만 잘 모르는 분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이 당과 지지자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민주당이 말한 깜짝 놀랄 보수 인사가 이런 의미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연 확장이란 명분도 좋지만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46%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도는 46%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는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는 10%를 기록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에 투표할 거라는 응답은 59%, 오늘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36%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31%로 양당의 격차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대선을 열 이틀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주 시민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을 거론한 뒤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4.3이나 5.18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를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양산으로 넘어간 이 후보는 깜짝 일정으로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했습니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멘토로도 알려졌는데 국민통합 방안을 함께 논의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는 양산 집중 유세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것을 다시 한번 비판했고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부정을 하면 제가 확 이기게 하지 살짝 지게 하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 때문에 양산에서 서울까지 수백 킬로미터씩 오가야 한다며 마구잡이식 기소라고 검찰을 정조준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범진보 진영의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치 개혁안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환점을 도는 대선 레이스에서 최대한의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인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나흘째 머물며 유권자와의 만남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문수 후보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판가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자신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4년 중임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를 약속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 270명으로 하겠다거나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40대로 임명하겠다고 예고하며 40대 총리 탄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 행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선거대책위 회의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내놓고 경제인들과 만나선 기업민원 전담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현장 유세 장소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해 정치적 고향으로도 꼽히는 부천 등 경기 남부를 택했습니다. 유권자가 가장 많이 몰린 수도권에 나흘째 머문 김문수 후보는 대선 현안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바닥 민심을 훑으며 지지율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TV토론회 준비를 위해 일정을 최소화할 거로 보이는데 반면 빅텐트 구체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김문수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1대 대선 두 번째 TV토론회가 내일 저녁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선거를 열 하루 앞두고 선두 굳히기에 들어갈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가 닷새 만에 TV토론회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2차 TV토론회에서는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한 각자의 구상을 밝히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심화한 사회 갈등을 극복할 해법으로 개헌안이나 권력기관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연금과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약 검증 토론이 이어집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은 물론 대선 TV토론회 첫 주제로 채택된 기후위기와 관련해 원전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 특히 커피 원가나 호텔 경제학, 윤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와 관련한 입장 등에 대한 공세와 맞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은 그게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거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 이 얘기하려고 설명을 좀 했더니 그거를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선두를 굳히기 위해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 반등 계기로 만들기 위한 전략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했다는 응답이 42%였고 이준석 후보가 28%로 뒤를 이었고 이준석 후보가 TV토론 이후 처음 지지율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차 토론회 결과에 따라 막판 지지율의 향방과 단일화 등이 영향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각 후보들은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후보들 유세장에서는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개사한 노래가 주를 이루는데요. 창작곡도 눈에 띕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로고송은 18곡이나 됩니다. 애초 캠프에서 지정한 대표 로고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봐요.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예전 아파트와 요즘 아파트를 섞어놓은 건데 이 후보의 통합 행보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표 공약을 가사로 담은 창작곡은 유세 때 등장곡으로 사용합니다. 2% 물가 관리로 우리의 삶을 지켜줘. 3% 경제 성장, 경제와 민생 살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선 로고송에 맞춘 김 후보의 율동 실력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SNS 홍보가 한창입니다. 제목도 사랑스러워,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3곡이나 준비했는데 자연스럽게 대표곡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김문수와 함께라는 게 자랑스러워.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같은 노래로 가사만 달리에 경쟁하는 로고송도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기호 1번 이재명. 전반만 버리고 국민 위해서. 이제는 김문수 국민 위한 대통령.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용했던 노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준석 4번 이준석 4번 압도적 새로운 이준석 4번. 유세장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SNS를 공략하고 후보들의 로고송 경쟁도 치열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두고 중앙선관위가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 뒤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삼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 등 각종 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해킹해 이른바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수많은 관련자가 동시에 조작에 가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도권 거의 모든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양당 후보 간 득표 비율이 똑같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의혹들 역시 이미 선관위에서 해명하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됐는데도 해당 영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파장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탈당한 전 대통령의 일정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패한 지난해 총선을 떠올리며 윤 전 대통령의 언행이 또다시 선거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부정선거 영화 본다? 그러면 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벌써부터 6월 3일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놈의 선거를 뭐하러 합니까?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려는 작전이 시작된 거라면서 비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에 화답하며 국민을 조롱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숨기고 가려본들 이번 대선은 내란을 끝장내고 경제 파탄을 심판하고 극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원해는 그런 선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영화 관람에 이은 추가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경우 대선 레이스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대선을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충북 청주 육거리 시장 유세에서 노쇼 경제학이나 120원 커피 경제학 같은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 밀리는 이유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친윤 세력들은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비행기 타고 놀러가고 그렇게 띄운 한덕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은 영화나 보러 다니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홍준표 전 시장을 찾아 4명이 당 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갔다고 말한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하와이 특사단 중 한 명이었던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상범 의원 등 4사람이 자비를 들여 하와이로 향한 이유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막고 보수 대통합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응원하지만 이번 발언은 지나쳤다며 자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21대 대선을 열 이틀 앞두고 두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수치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NBS 전국 지표조사 보시면은요.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가 10%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지난주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10%대를 찍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보실까요? 조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48.1%, 김문수 38.6%, 이준석 9.4%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한 주 전보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조금 줄었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올랐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불과 0.1%포인트 뒤진다는 점입니다. 근데 다만 단일화를 가상한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6.8%포인트, 이재명, 이준석 후보의 격차는 11.8%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지난주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줄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약간 소폭의 좀 하향은 있었습니다만 큰 변동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또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이제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그 월요일 날 있었던 1차 TV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아마 조금 좀 공격적으로 그 질문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TV 토론이라기보다는 지금 보수 우파 또는 아스팔트 우파까지를 이렇게 흡수하는 사실상의 보수 결집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효과 또 우리 공화당의 지지
그리고 이 자유통일당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냈었는데 그 후보가 자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모습까지가 지난주 사이에 있었던 그런 변동들입니다. 예. 아마 그런 변동들이 자연스럽게 그 김문수 후보 쪽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던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양측의 결집도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저희가 볼 때는 탈당 쇼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 중에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다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이준석 후보의 상승이란 말이죠. 특히 그 NBS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예, 보수 후보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보수 계열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방송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협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토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와 다르지 않지 않냐. 같은 보수 계열 후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역임했던 그런 대표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도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적인 지표를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만큼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후보 교체의 어떤 내용도 겪었고 탄핵도 겪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1대1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따라잡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운동 개시하는 날도 플랜카드도 못 붙이고 유세수도 없어서 준비가 안 된 그런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1대1 구도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여기에서 다만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10%까지 올라간 것은 보수 유권자들이 이준석 후보를 응원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라. 그렇게 심리적인 그런 지지를 한 것이 여론적인 지표로 저는 나와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1등으로 쭉 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쌓인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견제 심리가 지금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통상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49대 51 이 싸움으로 나중에 결말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 구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추세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신 거고. 근데 리얼미터 조사를 눈여겨 보면 말이죠.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을 산술적으로 합하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0.1%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가상 1대1 대결을 보면은 차이가 또 이제 확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산술로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를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두 후보가 지금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난 주인가에도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 여론조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김문수 후보 쪽으로 붙였을 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모두가 다 김문수 후보 쪽으로 이동되지 않는 모습을 지난주에도 저희가 목도를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또 이준석 후보 쪽으로 그대로 100% 이전하지 않고 일부는 빠져버리는 중간에 세고 또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지지도 일부 또 확인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후보의 이 단순 수치를 합부로 만들어서 1+1은 2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지표상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원래 단일화 효과 하면은 이제 1+1보다 더 나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이제 원래
단일화 효과의 묘미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지금 말씀이세요. 원래 단일화라는 것은 이질적인 정당이 네. 뭐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철학과 정강 정책이 다른 그런 두 결사체가 했을 때 70% 이상 가져왔을 때 그것이 단일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하지만 국민의힘 당 대표도 영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표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같이 합쳤을 때 100% 온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한 시너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도 표심이 오고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 표심이 있으면 제로섬이라고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저런 여론적인 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7%, 8%, 10%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본투표에 가서도 그대로 여기서 따라오지 않는 표가 있지만 시너지로 인해서 중도 표심이 여기에서 가담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 후보의 표가 합쳤을 때 결국 마지막 투표에서는 그것이 플러스 알파 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준석 후보는 품어야 되겠다. 같이 가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힘을 좀 받은 걸까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오늘 대선 완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6월 3일 본투표일까지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두 개의 거탑을 무너뜨리기에 12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준석 후보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심을 하게 된 요인, 뭘로 보십니까? 일단 오늘 MBS에서 두 자리 숫자 10% 이준석 후보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10%가 마의 벽 같은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벽이 이제 오늘 무너졌다 이렇게 봤을 것이고 지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단일화는 사실상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요구,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본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는 것이 김문수 후보로 될 수도 있고 이준석 후보로도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일화여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일화이지 이것이 어느 한쪽에게 양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단일화 이것은 너무나 폭력적이다. 이런 광경을 저희가 일주일 한 열흘 전쯤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김문수 두 분의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단일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의 후보 교체 압력을 넣었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일화의 조건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적이었던 입장,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서서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본인이 단일화를 참여해야 하는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지금 본인의 독자 노선 출마 이 부분을 견고하게 지켜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기자회견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요구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일방적인 사퇴 요구다. 이렇게 지금 보셨어요? 그것이 폭력적이라면 과거에 민주당의 그런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줄탄핵이라든가 이런 국회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영향,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 훨씬 더 비폭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가 오늘 저렇게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을 스톱시키기 위한 어차피 이준석이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지지를 같이 해서 단일화를 할 거면 지금 지지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럼 지지율이 10%에서 5%, 4%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의 지지층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일단은 제동을 건 것이고, 단일화 조건 때 10%대 단일화하는 것이랑 15%대 단일화하는 것이랑 뭐 이준석 후보가 20%까지 갔을 때 단일화하는 것이랑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저는 그것은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 있지만 제가 그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하는 그런 태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빠져서 단일화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만약에 국민의힘에 왔을 때도 정치적인 지분이라든가 영향력 이런 것을 거의 포기하고 와야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또 하나 만약에 정말 오늘 선언을 했듯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떤 영향이 있을겠습니까? 현재 많은 부분들이 이탈해 있습니다. 개혁신당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대선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보수 분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가 완주했을 경우 보수 패배의 책임은 이준석 후보가 질 가능성이 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보수 정당에서 향후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할 공간이 생길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이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여기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같이 마지막에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보수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장래 촉망되는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의 발판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혔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를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 말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수 패배의 책임론을 이준석 후보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준석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지 만약에 보수가 패배한다면 그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절연하고 단절해내지 못한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그것을 왜 밖에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가라고 아마 이준석 후보는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 일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때 오히려 자진 탈당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연하게 절연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내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던 것, 이것이 보수 패배의 가장 큰 책임론으로 대두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그날 당일 만약에 본인이 현장에 국무위원으로 불려서 호출을 받아서 갔다면 들어 누워서라도 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내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내란 뭐 동조 세력이라든가 내란 뭐 프레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원에서 이것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정치인은 본인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단일화 얘기하다가 이제 계엄 얘기까지 다시 번졌는데요. 일단 단일화 얘기 다시 하자면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에 SNS에다가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들 이제 해석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물리적인 시간은 조금 남아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제 일단 물리적인 시간이 뭐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아직 12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있습니다. 또 단일화의 가능성도 저는 완전히 0%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또 마지막 변수가 어떤 변수가 돌발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1차적으로 보면은 25일 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24일까지를 아마도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골든 타임이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은 다음 주 29, 30일 날 사전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28일까지가 2차 시한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어떤 방식을 써서든지 이준석 후보를 후보직을 사퇴시키는 방식에 의한 단일화를 하시고 싶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이미 오늘도 단일화는 없다라는 것을 언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의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한 러브콜이다. 구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준석 후보가 확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이 시간 이후에 하는 것들은 러브콜이 아니라 사실은 스토킹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단일화 논의 이것은 뭐 더 이상 진척이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40대 국무총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그게 이준석 후보 얘기한 거냐 물었더니 그건 아닌데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이 총리 카드로 손을 내민 것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이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뭐 여러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또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이 50세 미만으로 임명하겠다. 청년 당원 당규에서 보면은 청년의 나이가 45세입니다. 45세가 청년인데 45세면 또 국무위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세 이하 해서 3분의 1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겠다 해서 거기에 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자리를 놓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달라.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견제받을 수 있는 권력을 국민들한테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과거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까지 역임했던 이준석 후보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거 대해서 과거에 당에서 그런 것들은 또 사과를 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그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절실하게 하고 있고 지금 뭐 25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있으니까 24일 뭐 그런 또 추측도 하고 일각에서는 그리고 29, 30일이 사전 투표니까 28일 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이 단일화라는 것은 상당히 뭐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스토킹이라고 얘기했는데 스토킹 소리 들어도 좋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어도 좋지만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해서 성사돼서 했지만 마지막에 물론 노무현 측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것도 스토킹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가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를 파기를 해서 정몽준 후보 집까지 노무현 후보가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도 있고 그렇게 절실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절실함을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7일 날
TV 토론이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차 TV 토론을 보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28일이 남아 있는데 아하, 그 예. 마지막이 28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진도를 빨리빨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일화 과정에 있었던 이른바 당권 제안설이 있었죠. 이 파장이 작지 않은데 개혁신당의 이동훈 공보단장이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이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그 SNS에 올리면서 일이 커졌는데 요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당무 우선권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비대위원장도 뭐 이 당을 운영하고 있고 원내대표도 있지만 당무 우선권은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있고 저도 당 중앙선대위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총리를 준다거나 뭐 친윤들이 이것을 한다거나 당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뭐 DJP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DJP 연합도 내각제를 고리로 해서 총리는 JP가 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내각제 미래학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친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뭐 이준석 후보와 친한 분들은 모두가 다 통합하려고 서로 접촉하고 경쟁이 과열될 정도로 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야 들어와서 그러면 당대표 하세요. 또는 뭐 총리 하세요. 또 내각의 일부를 또 하세요. 그런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의 공식적 입장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억측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파장이 더 커진 게 지금 친한동훈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들이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발언 수위가 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친윤들의 일부, 이제 친윤이 여기서 얘기하는 친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친윤계의 인사가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당무 우선권이 얼마나 이 가벼운 것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당시에도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친윤 주류의 쌍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당무 우선권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당무 우선권 과연 이번에 얼마나 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좀 모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당권 제안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당권 거래설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정말로 이런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제232조에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또는 지금 뭐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지금 고발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당권 제안설이 1차적이었다면 2차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의 40대 총리설이 나온 것이다. 사실상 당권은 싫어? 그러면 총리라도 할래? 라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실질적으로 오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수사 내지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사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진상조사 요구하고 있고 법적 조치까지 이제 요구한다고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진행되는 상황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각 후보들이 지지 선언이 이어졌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후보 지지와 관련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의 김대남 전 행정관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가 지지를 다시 철회해서 논란인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합류를 철회하고
했던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유라고 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저러한 이제 문제 제기들이 당내에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의사를 철회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선대위에 속해 있는 뭐 어떤 의원이나 어떤 뭐 관계자가 개인적인 접촉을 한 것 같은데 일종의 해프닝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소식 처음에 접했을 때 김대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김대남 전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지했다가 지금 철회를 했는데 지난해 7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하고 통화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좀 잘 기획해서 치면은 여사가 좋아하겠다. 이렇게 말한 녹취가 공개돼서 그때 한때 이제 파장이 일었었는데 오늘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 글쎄 이제 저희도 이제 뉴스를 보고 기사를 보고 이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좀 뜨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대남 전 그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었나요? 이분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공격 사주설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시민단체를 통해서 언론사들을 고발 사주했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 그러한 뭐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공기관의 상임 감사로 가면서 이 낙하산 논란도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문호를 넓게 열고 통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통합이라는 것이 무분별한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당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어떤 그 캠프의 선대위의 합류가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어떤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야기가 됐던 분들이 이런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더 잘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고 이재명 후보 필요하면 문책도 검토해라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더 화제가 됐던 게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처음 같은데요. 뭐 우리 정치가 뭐 계속 새로운 것이 터지고 상식 밖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어떤 격변에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구축하려는 그런 몸부림인가 싶고 민주당의 저런 모습들도 참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뭐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선거 캠페인도 상당히 부자 몸조심 하면서 뭐 관훈 토론이라든가 이런 토론도 후보가 잘 안 가고 말조심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폭적이고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견제심리도 발동되고 있고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념적인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 기간 동안 23일 선거 기간 동안 보수 인사들을 영입했는지 본인들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김상욱 의원이라든가 허은하, 김용남 개혁신당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영입하면서 이것이 중도 우클릭 빅텐트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분들의 여러 가지 처지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의미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도 우클릭화가 당의 선명성에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결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작용이고 충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김대남 씨 입당을 해서 지지선을 선대에 참여했다가 6시간 만에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체대한 이런 시점에서 작은 실수, 말실수라든가 캠페인 실수가 있으면 커다란 이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는 이런 것들이
중도 우클릭을 하다가 다시 역풍을 받는 예. 그런 어떤 충격파를 던진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이틀 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으로 인한 잡음, 차단 이런 것들이 또 숙제로 남을 것 같고요. 자, 내일은 이제 21대 대선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리는데 내일 저녁에 이제 사회 분야로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 분야라는 게 사실 워낙 그 방대합니다. 광범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다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뭐 이번에 그 개헌을 또 이재명 후보가 저 말씀 주신 게 네. 공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논의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여전히 1년 넘도록 의정 갈등의 문제 해소되고 있지 않아서 그 이 많은 피해들이 고스란히 지금 국민들께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또 공공의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 말씀들을 나눌 수 있을지 또는 교육, 복지, 돌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이 관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일 이제 각각 후보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집중하는 의제가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에서 준비해놓은 의제에 대한 또 공격의 또 포인트도 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내일은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2차 TV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때 어느 이제 각각의 후보들께서 어떤 토론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2차에서는 조금 이제 거기에 대비된 조금 더 진화된 그런 토론 방식들이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기를 바랄 텐데, 예, 어떨까요? 글쎄 저도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수세적인, 뭐 극단적이다, 포괄적인 그런 어떤 워딩을 쓸 가능성이 크고 방어적인. 그러나 방어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TV 토론 한번 나가면 그것이 마지막 표심한테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그런 것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예. 내일은 도전하는 입장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라든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지난번에는 경제 민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민생은 그렇게 치열하게 부딪힐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을 돌보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목적, 덕목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예. 통합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지 상대방을 검증하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가정사라든가 뭐 발언 논란, 형수 그다음에 형 논란, 정신병 논란 이런 것들 가와 만사성 이런 것이 과연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네. 상당히 가파르게 서로 격돌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 때는 이제 커피와 호텔이 이제 핵심 키워드였는데 2차 토론에 어떤 키워드가 또 남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만간 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은 김건희 여사 뒤에 여사의 가방을 대신 든 여성이 보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김 여사와 함께한 최측근인 수행비서 유모 씨입니다. 검찰은 최근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유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건네받은 샤넬백 2개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건넨 가방들인데 검찰은 캄보디아 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 씨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씨와 유 씨는 한 목소리로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으로 꼽힐 만큼 김 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SNS를 통해 친분을 표현하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와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 부부에 이어 유 씨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와 유 씨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두 사람의 입을 열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 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한 총재를 출국 금지하고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청탁에 한 총재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히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여사 조사를 앞둔 공천 개입 의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서울중앙지검은 2달여 만에 다시 수장 공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물밑에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방향을 지휘하거나 주요한 결단을 내릴 검사장이 자리에 없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한창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장이 없는 상태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이후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지휘부의 전격적인 동반 사직이 향후 주요 수사에 미치게 될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른 더위로 어제 하루에만 21명의 온열 질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누적하면 44명이 발생한 건데 작년 같은 기간 2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외출할 때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하면 온열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르게 찾아온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선선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30도를 웃돌던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면서 서울 등 내륙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고 낮 기온도 25도 아래로 내려가 예년보다 선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람 방향이 덥고 습한 남서풍에서 차고 건조한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여름 같은 날씨에서 다시 선선한 봄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지름 15cm, 깊이 20c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으로 한 개의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 이 일대 통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로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다고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고라며 책임자 문책 등 엄중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선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5,000톤급 구축함 진수 과정에서 배가 제대로 진수되지 못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어 좌주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었으며 함수 부분이 선대서 이탈되지 못하는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가 위성사진을 공개했던 미사일 구축함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구축함 진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추적해왔다며 북한이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하다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청지랑의 대형 함정 진수 동향을 사전에 추적 감시하고 있었으며 측면 진수가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측면 진수 방식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함정은 현재 진수식이 열렸던 곳에 넘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 진수식에 직접 참석해 해군력 증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참석한 동급 함정 진수식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라며 범죄적 행위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까지 이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하며 엄중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는 시기적으로 우리의 대선 후에 열리는 만큼 새 정부에 대한 북측의 기류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YTN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이 사건 당일 차량을 버리고 도주할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0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며 차에 탔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던 차 씨는 이후 자전거를 훔쳐 타고 이동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오전 9시 55분, 검은색 차량이 주택가 도로에 주차합니다. 곧이어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짙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9일,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입니다.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지 20분쯤 지난 시점입니다. 차 씨는 검은 봉지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 버리더니 차량 뒷좌석 문도 열었다 닫습니다. 인근을 배회하다가 차에 탔다 내리기를 4차례나 반복합니다. 차 씨는 앞서 17일 중국인 형제를 살해한 뒤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서 이틀을 지내다 추가 범행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그런 만큼 차를 버리고 도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차 씨는 20분쯤 이곳에 머물다 차를 두고 떠났는데 이후에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70대 집주인을 찾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시화호 인근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망치다 저녁 7시 24분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 과정에서 교통수단을 바꿔 탄 이유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씨는 살인을 저지르고 추가 범행 전 이틀 동안 자수를 고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차 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 중인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차 씨를 공개 수배했던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차 씨 신상 공개도 결정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얼굴 사진과 나이, 성명 등이 게시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자신을 유도 왕이라고 내세우며 경찰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유도 한판하자며 경찰에 덤벼들었지만 테이저건을 맞고 무기력하게 제압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먹을 들어올리며 출동한 경찰들을 위협합니다. 경찰의 몸을 붙잡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몸싸움이 계속 이어지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축 늘어진 남성이 끌려 나와 연행됩니다. 지난달 6일 대전 둔산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유도왕이라며 경찰관들에게 유도 한판 하자며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테이저건에 곧장 제압당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불꽃이 치솟고 그 위로 연기가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아파트에 난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4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1톤 화물차가 7에서 8m 정도 되는 비탈길을 굴러떨어져 뒤집혔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된 7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좁은 산길을 내려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양 씨가 다닌 병원 2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함께 검찰에 넘겼는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씨의 지인인 용 씨도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려 시도했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SPC 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7명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직원 7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공장 현장 감식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색 점퍼남 전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에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은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본인의 선택임을 역설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은 12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4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400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회사의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겁니다. 공방 끝에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추상적인 경고 문구를 사용해 위험성을 감추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청정무해, 자연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자의 소세포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0배 넘게 높다는 연구를 제시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축소 은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흡연과 폐암 사이 상관관계는 높겠지만 법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나아가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고 흡연 여부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거라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내 담배 산업 규제나 정부의 금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추진단지 등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며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서초가 0.32%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 강남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 아파트값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인 0.3%를 보이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을 통칭하는 빌라 실거래 가격이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22년 7, 8월 수준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올해 3월 실거래 가격이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연립 다세대 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는 2월보다 2.05%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3월 상승폭은 2022년 6월에 2.3%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채나 달러화 등 기존의 안전자산들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른바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락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초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연일 가파르게 오르더니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결국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반년 만에 다시 시작된 비트코인 강세장은 각종 호재가 겹친댔다는 것입니다. 특히 달러화 등의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조건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의 중요한 문턱을 넘어선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The ayes are 66 and the nays are 32. The motion is agreed to. 정당한 투자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렛대로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업이나 기관 등 큰 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과 미국 신용 등급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나 미 국채가 흔들리자 일종의 디지털 피난처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낙관론도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We are working on a plan to launch spot crypto in the next 12 months, ideally this year, but in the next 12 months. 하지만 반년 사이 40~50%씩 등락을 반복하는 급격한 변동성이나 대규모 해킹 위험 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시장에 뛰어든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제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죠. 바쁘게 움직이는 대선 전국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교사들에게 선대위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죠. 그런데 교사가 아닌 경우에도 정치 성향이나 직업,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이 임명장을 받았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내용이 김문수 후보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국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이 문자로 받은 임명장입니다. 실명까지 적혀 있어 교사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에 가입할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번호로 제공한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개인정보를 모두 폐기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임명장은 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무작위로 뿌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과 상관없는 체육 관련 선대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전혀 저는 그쪽에 연관된 게 없는데 뭐 당원도 아니고 횟집 운영하고 있고 된 일을 하고 어업인이기도 하면서 이미 새누리당 시절에 탈당한 B씨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특보로 임명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탈당했는데도 제가 여기 2012년도에 경주로 이주를 해왔는데도 계속 대구 남구 쪽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정치 성향이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특보로 임명돼 자칫 사업 등 생업에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정치 성향이랑 좀 반대고 이름 대표로 좀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를 좀 퍼뜨리면 사업상 방해가 되지 않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특보단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명 문자를 받은 본인이 요청하면 바로 임명을 철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윤석열 당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해 사과했는데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대선까지 12일 양당 후보들의 주목받는 행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인데요. 이 연단 안쪽을 자세히 보니 황토색 조끼 같은 게 있죠. 이 조끼 감이 오시나요?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방탄 조끼입니다. 유세 현장 함께 보시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연단 모습이었습니다. 연단 뒤로 방탄조끼를 이렇게 걸쳐놓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건데요. 이 후보는 오늘 제주에서 국가폭력이 민간인을 학살한 제주 4.3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 비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한창 벼농사가 시작되는 바쁜 모내기철. 김문수 대선 후보는 어제 고양시를 찾았는데요.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쓰고 이양기를 탄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내기에 쓰이는 농기계인 이양기를 탄 채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기도 하는 김문수 후보인데요. 어제 청년 농업인과의 모내기 행사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김 후보는 젊은 분들이 새로운 농업 문화와 기술을 주도하고 계신 것에 감명받았다며 우리 농업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농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농심에 호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농업 현장에 있는 모습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많이 비슷한가요? 함께 이어서 보시죠. 우리 농업이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바로 이 농업 대통령 되겠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농사철마다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속속들인 사정에 귀를 기울였다. 단일화 여부가 계속해서 주목됐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받아볼 투표용지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이름이 선명할 거라며 대선 완주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들이 만들려는 세상은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극단적 총통의 시대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폭군의 세상도 아니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 공약으로 무엇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감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해법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보도는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 경기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기를,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를 많이 없애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AI 100조 원 펀드 조성을 공통으로 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AI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늘려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져야죠. AI 시대에 전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과 감세 정책도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 수급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연평균 4조 8천억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연 3조 원대의 쌀 매입 보관 비용이 정부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면 연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세는 없고 재원 마련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재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몇 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계속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스펑크나 국가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스펑크에 이어 올해 1분기 재정 적자도 61조 원을 넘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고령화와 성장세 둔화로 향후 국가 채무 비율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경남 산청 하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곳곳에 많은 피해가 있었죠. 네, 이 상처가 아물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올여름 산사태 가능성으로 2차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로 경남 산청 하동 지역은 산림 3,397헥타르가 불타고 시설 13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우려되는 건 산사태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나무들이 죽어서 지금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 만약에 올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장마로 인해서 이 지반이 약해지면은 산사태가 우려. 산불로 타버린 산림은 나뭇잎이 비를 막아주는 우산 효과와 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는 말뚝 효과가 줄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청과 하동은 산불 이후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시간당 72mm 넘는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린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산사태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주변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목을 우선 긴급 제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등과 같은 사방구조물을 설치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예방과 대처, 주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기관의 보안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국내 주요 보안 기업 관계자와 각 기업의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정보 보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보안 투자 확대가 국내 보안 업계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 류재명 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 투자가 확대되고 보안 업계 성장으로 선순환된다면 우리나라 보안 수준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잔불이 발견돼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조명 차량을 배치하고 잔불을 감시하던 소방당국은 대원들을 추가로 투입해 건물 잔해 속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잔불을 키운 원인을 찾아 제거할 방침인데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관 등 4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인데요. 예. 그중 경찰관은 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의 경찰관이 목에 칼이 찔려서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네.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했는데 여자가 신고를 해서 살려달라는 신고를 해서 현장을 출동한 중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모두 4명인데 그중에 이제 경찰관 3명이 부상당했는데 그중에서 1명이 지금 중상인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살려달라는 신고를 했는데 가정폭력 관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고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임종성의 결정적인 말로 홈런을 앞세워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두산의 임종성은 4대2로 끌려가던 8회 말 SSG 김민의 속구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말루포를 터뜨려 팀의 6대5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롯데는 장두성과 전민재, 이호준과 손호영이 멀티 타점을 기록하며 선두 LG에 11대4로 승리했고 NC는 6회 김휘집의 결승타에 힘입어 한화에 4대3으로 승리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양현종이 7회 투아웃까지 비자책에 3실점으로 호투한 기아는 KT에 8대3으로 승리했고 삼성은 8회 구자욱의 투런포를 앞세워 키움을 2대0으로 꺾고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네, 올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은 그 어느 때보다 참 드라마 같은 명승부가 펼쳐졌었죠. 네, 3연승 뒤에 악몽 같은 3연패 또 벼랑 끝 위기를 딛고 창원 LG가 창단 28년 만에 첫 우승을 달성했죠. 깜찍한 반려견과 함께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 LG의 조상현 감독을 허재원 스포츠 부장이 만나봤습니다. 원 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도 울고 혼자 방에 가서도 울고 또 와이프랑 통화하면서도 울고. 지금도 믿기 힘든 우승의 순간. 조상현 감독은 8연패 수렁에 빠지며 9위까지 추락했던 시즌 초반의 기억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막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간인데 그거를 다 이겨내준 우리 선수들이 너무 고맙고 지금도 생각하면 좀 울컥해요. 제가 이런 사랑을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 양준석과 유기상, 아시아 쿼터로 활약한 필리핀 선수 타마요까지 LG 우승의 주축 역할을 해낸 2001년생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 50대에 접어든 감독은 항상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NG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워낙 고지식하고 원칙도 잘 따지고 하는데 결국은 코트 안에서의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수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24시간 중에 나한테 2시간만 집중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걱정할 정도로 오로지 농구에만 몰입하는 조상현 감독에게 세상 둘도 없는 반려견 조던은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무조건 서울 와서 강아지하고 운동장 가서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리프레시하고 또 내려가서 약간 농구에 대해서 잊게 해줘요. 감독님에게 조던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전부지 전부. 우승의 감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창원 LG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조상영 감독은 다시 다음 시즌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은 팀을 가진 문화, 가진 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항상 강팀에서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조금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때이른 더위도 모두 물러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의 늦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이에 따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습도도 낮아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종일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약하게 비가 오겠고 이후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5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24도,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영남과 영동 남부에도 비가 조금 오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